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이미륵님의 압록강은 흐른다입니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1946년 독일에서 발표되어 지금도 독일의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읽혀지고 있는 이미륵님의 대표 작품으로 작가의 성장 과정과 역사적인 배경을 서술하고 있으며 옛 학교의 모습과 시골 풍경에서 주인공이 성숙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한 책은 개수나무 출판사에서 번역하고 출간했습니다. 이미륵님은 1899년 황해도 회주 출생으로 본명은 이의경입니다. 회주 보통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여 의학을 공부하였으나 전공과는 상관없이 곧 창작 활동에 열중하여 주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단편과 이야기들을 독일의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였고 독일 문단과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미륵님은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1948년부터 미넨대학 동양학부에서 한학과 한국학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덮친 병마로 1950년 독일에서 타계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독약. 아침마다 수암은 아버지에게서 새로운 한자, 넉자씩을 배웠다.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노연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참으로 어렵게 한자를 배웠다. 처음에는 한자 한자씩 배우고 나중에는 넉자를 모두 합해서 뜻과 음을 따라 배우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에 나도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새 책을 주며 말씀하셨다. 보는 것이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너도 배워야 한다. 그 책은 수암의 책과 똑같이 누런 표지에 파란 실로 꿰맨 것이었다. 책장을 펴자 아버지는 첫 줄 4글자를 가르쳐 주셨다. 매우 엄숙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수암은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어서 이제는 자기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우리는 붓글씨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읽는 공부보다 훨씬 즐거웠다. 우리는 각자 벼루집과 여러 장의 습자지를 받았고 맨 먼저 먹가는 법을 배웠다. 벼루의 오목한 곳에 물을 조금 따라 붓고 물이 기름처럼 진해질 때까지 손가락만한 먹을 오랫동안 앞뒤로 갈았다. 먹의 향기가 풍겼다. 그런 다음 우리는 큰 붓으로 습자책에 따라 한 획 한 획씩 그었다. 습자 연습을 하는 데는 참을성이 필요했다. 우리가 처음 쓴 글자는 다름 아닌 하늘 천자였는데 이 한자를 적어도 100번 이상 썼다. 청소부가 총채를 쥐듯이 붓을 단단히 잡고 얇은 종이에다가 위에서 아래까지 꽉 차도록 잔뜩 썼다. 우리 둘의 손가락은 먹물로 온통 검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손가락을 바지에다 쓱쓱 문지르며 다시 써내려갔다. 수암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활달했다. 붓글씨를 연습할 때도 나보다 재빨랐는데 그 때문에 밝은 회색 바지에다 검은 먹물을 몇 배 더 그어 놓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분홍색 옷소매도 점점 더 검게 물들어갔다. 우리의 첫 습자 공부가 끝난 후 집안의 여자들은 모두들 기겁을 했으나 우리는 벌을 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는 우리를 감싸주며 웃으셨다. 이게 바로 서예가의 명예로운 훈장인 게야. 가장 골칫거리는 손이었다. 먹물이 수없이 많은 손금에 베어 아무리 씻어도 전처럼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2명의 먹동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를 씻겨주어야 했던 구월이는 혀를 차면서 말했다. 너희들 손하고 까마귀 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검은지 난 정말로 궁금하다. 하늘 천자를 다 익히고 난 다음 우리는 땅지자를 썼다. 그 다음에는 천자문의 순서대로 거물현자와 누루황자를 써나갔다. 우리는 방에 있는 깨끗한 돗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늘 안채의 마루에서 글을 썼다. 그러나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곧 우리는 날일, 달월, 별성, 별신자를 썼다.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곧바로 아버지 방에서 나와야 했고 부르기 전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를 자주 방문하는 손님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아쉬웠다. 그 방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그 방이 마침 텅 비어 있었다. 부모님과 수암의 어머니는 외출을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마음 놓고 뒤졌다. 우리는 방석과 등받이, 책상이며 나무 담뱃갑이랑 돌 담뱃갑을 살펴본 다음에 벽장의 미닫이 문을 열었다. 벽장 속에는 정말 흥미로운 물건들이 많았다. 족자며 가통이며 북처럼 두드리면 소리가 잘 나는 바둑판이 들어있었다. 벽장 한쪽에는 검은 나무로 만든 서랍이 많이 달린 비밀스런 큰 궤가 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많은 서랍이 모두 잠겨 있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아무리 세게 당기고 밀고 흔들어도 서랍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수암이 그 궤의 왼쪽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아서 마침내 우리는 서랍을 하나씩 차례로 열고 서랍 속에 든 갖가지 궁금한 물건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수암에게 큰 불행이 닥쳤다. 그 속에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서랍 속에 있는 것을 모조리 살펴보았다. 서랍 속에는 단단하고 흰 알뿌리, 가느다란 나무줄기, 자그마한 갈색의 알약, 그 밖에도 다른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내가 단맛이 나는 가느다란 나무줄기를 씻고 있는 동안 수암은 연거푸 서랍을 뒤지면서 검은 환약이며 하얀 알약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대로 말없이 주저앉았다. 삐약! 그는 나에게 뭔가 특별히 부탁할 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리을자와 의자를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 삐약, 물 좀 갖다 줘. 내가 그에게 물을 한 그릇 떠다 주었더니 그는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치 온몸이 굳은 것처럼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미약, 내 목 좀 들여다봐. 그는 괴로운 듯이 말하면서 입을 크게 벌렸다. 수암의 목구멍은 빨갰고 몹시 부어 있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는 눈물을 흘렸다. 죽겠어. 그는 슬프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걸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서둘러 안채로 뛰어갔다. 누이들이 달려왔고 구월이가 불이 나게 어른들을 부르러 갔다. 수암의 목구멍은 점점 더 부어오르는 것 같았다. 수암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가엾은 수암. 그가 이처럼 딱해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숨을 간신히 내쉬면서 방바닥에 누워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나와 영영 작별을 고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의원을 데리고 돌아오셨다. 의원은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내게 자세히 묻고 나서 시커먼 탕약 한 대접을 마련했다. 그 시커먼 탕약은 참으로 신통했다. 수암은 다음 날 아침에 회복되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조용해졌고 쓴 약을 계속 기꺼이 마셔야 했다.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암의 여러 가지 다른 병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래서 수암은 그 후 가끔 진찰을 받아야 했고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했다. 시커먼 탕약 때문에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약을 먹었다. 그러나 끔찍한 날이 수암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그는 훔쳐먹은 죄에 대해 호되게 벌을 받아야 했다. 그동안 수암은 몹시 아팠기 때문에 특별한 벌을 받지 않았지만 나는 내 몫으로 수차례 꾸지람을 듣고 뺨을 맞았다.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수암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기뻤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수암은 더 끔찍한 일을 견뎌야 했다. 날씨가 무더운 어느 날 오후, 수암은 사랑방에 와 있는 의원에게로 끌려갔다. 의원은 수암에게 등에 마른 쑥을 2덩이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뜸을 떠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야 뜨거운 기운이 피부 속에 스며든다는 것이었다. 수암은 모든 설명을 들은 뒤 잠깐 생각하더니 마침내 의원 앞에 가서 엎드렸다. 너 내 곁에서 떠나지 마, 응? 수암이 내게 말했다. 그래, 안 떠날게. 나는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 두 어머니는 수암이 가만히 있도록 그의 두 손을 단단히 잡으셨다. 의원은 녹회색 쑥뭉치 2개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수암의 벗은 등에 올려놓고 그 꼭지에다 불을 붙였다. 벌써 연기가 난다, 수암아. 내가 말했다. 아프냐? 의원이 수암에게 물었다. 아니요. 수암이 용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금세 수암은 비명을 질렀다. 아, 뜨거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쑥 기운이 살 속에 푹 빼어들어야 한다. 의원은 타고 있는 쑥뭉치 주위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어이, 뜨거워. 수암이 소리쳤다. 미아가 등에 있는 것 좀 치워버려. 조금만 더 참아라. 두 어머니는 나를 옆으로 밀쳐내면서 말씀하셨다. 미아가 빨리 좀 치워줘. 그는 다급하게 다시 한번 소리 질렀다. 내 살 다 타겠다. 나는 할 수 없어, 수암아. 빨리 치워, 미아가. 빨리, 미아가.
아이고, 미아가. 이 가슴 찢어지는 듯한 괴로운 광경은 결국 수암의 심한 욕지거리로 끝났다. 야, 이 망할 놈아! 이 의원놈! 나쁜 자식! 수암은 고함을 질렀다. 이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한문책을 익혔다. 책의 표지에는 천자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꼭 천자가 적혀 있는 그 책 속에는 한 줄에 넉 자씩 서로 운을 맺고 있었다. 그 책에는 본래의 제목 외에도 부제로 백수문이라고 표지에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 책을 끝까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야 그 책의 제목의 뜻을 설명해 주셨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책을 쓴 사람은 죄수였는데 젊은 나이에 중국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아끼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황제는 그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를 내주면서 그걸 풀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다. 그 어려운 과제란 황제가 아무렇게나 모은 1000개의 글자를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훌륭한 시를 짓는 일이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시인은 그 과제를 풀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가 시를 가지고 황제 앞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렸던 그 하룻밤 사이에 그는 백발노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가 너무나 훌륭해서 황제는 그에게서 위대한 시인의 천품을 알아보고 그를 살려주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조용히 앉아서 그 이야기를 감동 깊게 들었다.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죽음과의 싸움에서 머리털이 하얗게 새고 말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몹시 슬프게 했다.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가 훈장님 한 분을 집으로 모셔다가 바깥채에 서당을 차리고 아버지와 친한 집안의 아이들까지 이 서당에 다니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서당에는 30명이 넘는 사내아이와 계집아이 1명이 다녔다. 우리 둘은 이때부터 아침마다 낯선 훈장님에게 가서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 우리는 이 새로운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녁 때까지 가만히 앉아 꼼짝도 못하고 글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일은 매우 재미있었다.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놀이를 많이 가르쳐 주었다. 사내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놀이는 제기차기였는데 제기는 배드민턴 공과 비슷하게 생겼다. 우리는 구멍이 뚫린 엽전과 종이로 제기를 만들었다. 제기를 한 발로 높이 차서 올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다른 발로 높이 차서 올렸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고 가장 많이 반복할 수 있는 아이가 이겼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 이 놀이를 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놀리거나 두 손가락으로 팔목을 몇 대씩 때리는 재미로 이 놀이를 했다. 또 볶은 콩이나 밤 한줌을 걸고 놀이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수암은 제기차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했다. 가끔은 흥분해서 아이들과 싸우기도 했고 주먹질이나 발길질이 오가기도 했다.